네, 20대 대선을 5개월이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들 모두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네, 이 두 가지가 지금 현 대선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에 빠져 있는 사이에 존재감을 키우면서 뚜벅뚜벅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마침 또 창당 소식까지 있어서요. 오늘 또 특별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작가님과 네. 김상현 소장님. 한 번 이미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지난번에 지각을 하셨더니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셔서 오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일찍하고 또 지금 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해서 예. 어떻게든지 일찍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 청취율에 여러분도 도움이 되려면 안 했던 말씀을 여기서 갑자기 하셔야 또 센 발언도 많이 해주셔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최근 또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그 부총님께서 그 창당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또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또 창당 준비까지 생각하셨어요? 지금 그 동안에 뭐 저 공개 행보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생각보다 이렇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 지금 대장동이다 또 양당 경선이다 하는 이 아마 혼탁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제가 창당 준비뿐만이 아니고 그 오늘 제가 점심에는 그 비건이라고 해서 그 채식 주자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도 했고요. 예. 또 청년 창업자 그 전에는 또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들, 또 북한 탈북 주민들,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와 콘텐츠에 맞는 분들하고 쭉 만나면서 행보를 했었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창준이를 저희가 이달 안에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준비로 창당준비위원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창당은 대충 어느 정도 시기로 예상을 시기요? 하십니까? 일단 뭐 창준이를 좀 만들어 보고 네. 또 안에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선 이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진 작가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들어오시려고 환영합니다. 요즘 간 적이 없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구천을 떠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꾸로 이제 대선 이전이냐고 여쭤보셔서 아, 예. 우리 부총님이 속으로 묵하셨겠다 싶었어요. 음, 대선 출마를 하고 그 전에 창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대선 후가 아니냐고 여쭤보시면 이쪽 저쪽 아니신 분들뿐만 아니고 예. 이쪽 저쪽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기존의 이 틀에 이 틀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겠다 하는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럼 그 기존의 틀이라는 것을 좀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면 양당 구조일까요? 아니면 현재 있는 이 정당들 이게 뿌리 깊은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지금의 좀 뭐 이해하고 일단은 계신지. 양당 구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 예. 를 가지고 지금 이전 투구 내지는 진영 논리로 싸우고 있는 이 틀 자체를 바꾸지 않고는 그 붕어빵 틀에 새 밀가루 반죽 넣어야 붕어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는 붕어빵밖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붕어빵 틀 자체를 바꾸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뭐 이쪽 저쪽 아니신 분들 또 기왕에 계셨던 분들 중에도 그와 같은 변화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나 안 받으시는 것 부총리님은 같아요. 예. 제대로 된 진보십니까? 제대로 된 보수십니까? 두 개를 다 뛰어넘는 거죠.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와 제대로 된 보수는 다 좋은 겁니다. 그 가치는 다 이게 뭐 기다 아니다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때로는 진보가 때로는 보수가 물론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나라를 경영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물결이 왔을 때 바뀌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미 진보와 보수의 그 나눔 자체가 저는 이제는 9세대의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이제는 없다? 네, 보수와 진보가 수렴하는 부분도 많고요. 예를 들면 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이미 많은 수렴이 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경계가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다 진보다 갖고 싸우는 지금 판 자체는 제대로 되지 않은 보수와 제대로 되지 않은 진보가 싸우는 거로서 첫 문제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가 국가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 경쟁을 해야죠. 예. 그러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수렴된 부분은 같이 또 협조하고 또 이렇게 협조해서
또 필요하면 뭐 협치와 뭐 어떤 부분은 정책 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라가 발전하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대 양당에 속하지 않은 그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같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당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들이 있는데 또 따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거를 추구하시면서 물론 나름대로 역할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예. 또 긍정적인 면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그런 구조의 틀을 깨지까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해왔던 내용의 어떤 컨텐츠에 있어서도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기존의 그 틀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분도 계셨고 또 정치라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의 진영 논리 또는 이합 집산 그런 걸 한 적도 있었고 등등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저는 내용과 방법과 이런 면에서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근데 이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시적인 이벤트라서 저는 뭐 이거는 이제 뭐 큰 흐름에서 봤을 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정당사적으로 진보 보수 정당의 대결 구도가 아니고 다른 구도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게 뭐 외국에서 꼭 사례가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정통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유럽의 국가들도 지금도 아직 진보와 보수가 대결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연정을 하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금 그냥 말씀은 현재 있는 정당이 싫은 사람들은 다 모아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정당의 어떤 기본 이념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티인 사람들만 다 모아서 하시려는 것이 아니냐. 안철수 후보의 전체를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그대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그 서구나 또 미국도 진보와 보수 성향의 정당이 있고 또 양당 구조로 하는 미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일을 보시죠. 독일 보면 3인당, 기민당이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예컨대 사회적 시장 경제에 대한 이념의 기반을 좁지만 같이 하면서 이쪽 저쪽이 집권했을 적에 정책의 이제 어떤 스윙 폭이 달라지는 거죠. 예컨대 3인당이 집권하면은 사회 정책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정책이 나오고 기민당이 집권하면 시장에 좀 더 중점을 둔 정책이 나오는 것처럼 예. 우선 우리의 경우는 첫째로는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서로가 정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차원 높은 경쟁을 하는데 그 속에서 분명히 같이 할 수 있는 공통의 기반, 가치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같이 동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경제의 어떤 역동성 문제라든지 또는 사회정책에서의 포용성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공통 기반을 갖고 있지만 또 어느 쪽의 집권 여부는 그러면서 내세우는 정책의 차별성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경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기반 자체가 제대로 된 보수와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총리를 할 적에 정책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청와대와 이제 정책의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들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오히려 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보수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와 철학조차도 세우지 못한 점도 있지만 예. 이런 점부터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셨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뭐 이런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청취자 6061님이 어제 만나서 하신 얘기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뭐였는지 이제 창당 얘기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또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는 어렵다는 얘기 안 하시고 오히려 그래요? 상당히 이렇게 격려해 고무적이고 주셨습니까? 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지금 정치판에 대한 그 개탄이었습니다. 개탄. 예, 지금의 이 판이 도대체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최악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야 할 아젠다는 모두 실정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코로나 이후의 경제 얘기, 또 지금 사회 갈등의 문제, 그 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방법에 대한 개헌 얘기까지 예. 나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거는 지도자의 도덕성. 이걸 굉장히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도자의 덕목이 있겠습니다만 또 시대에 따라 좀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비전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도덕성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는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에 나와 있는 유력 후보들의 도덕성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전 같으면은
좀 늦었다고 하는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의 이 판이 워낙에 그 역동적이죠. 예, 뭐 좋게 얘기하면 역동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많다. 불안정하고 지금 이쪽 저쪽 지지하는 그 그룹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그 그룹보다 훨씬 적은 중도가 또는 결정하지 않은 그 일종의 부동층이라고 할까요? 이게 네. 너무 많은 것. 예.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불안정성과 그 의혹 등 이런 걸 봤을 적에 예.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와 또 정치적인 뭐 개혁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 한 5개월 남았는데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제3세력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방송 나왔을 때는 네네. 우리 김동연 전 부총님이 그 창당이나 뭐 이런 거 하셨으면 작년 요맘때 정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만났을 때는 좀 시간이 그래도 괜찮다 이런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까? 뭐 제게 뭐 우리 김 박사님이 저하고 가끔 뵈는 예. 사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사실은 이제 그전에 이런 정치 얘기보다는 이제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얘기하는 경제 민주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가장 그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일 겁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10인 10색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떤 철학 가지고 하는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이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기에 뭐 완급 이런 문제보다는 지금의 이 대선 판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면서 어떤 식인지 변화가 좀 있어야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뭐 늦었다든지 또는 그런 얘기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 쓴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읽은 책이 몇 권 안 되는데 그중에 네. 대한민국 금기깨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고맙습니다. 드리는 모든 말씀이 무슨 적의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네네. 근데 그런 거예요. 지금 창당을 하신다고 하는데 창당을 하는 기본 조건이 이제 5개 지역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5개 소위 말하는 이 광역 도당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구가 253개거든요. 253개 지역구를 만들고 또 코앞에 2022년에는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람 수천 명 규모에 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김동연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지금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 253개 지역구의 사람들, 정당 당원들, 후보들을 검증하고 출마시키고 이런 실무적 준비가 전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대선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권도 대통령 한 사람이 똑똑해서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 집단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창당을 해서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부총님이 하시는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지만 대선 준비용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무 엘리트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 총선을 대비하는 게 좋다면 저 혹시 들어오시면 제가 그 공천을 포함한 아니 저 열린민주당이라고 당에 있어서요. 농담이 그 창당 이번에 창준을 해보니까 예. 창준이 발기는 정당에 기존에 가입한 분도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찬성하신다면 우리 제가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맞는 말씀이고요. 아주 예. 그 좋은 말씀이고요. 그 지금 그런 예컨대 그 기초자치단체 전 지역구를 생각하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 했지만 이제 짧은 기간이고 뭐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제가 거대 양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의를 받으면서도 거절을 하고 이와 같은 길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길이죠. 그 전에 그 손학규 대표께서는 뭐 시베리아 벌판 같은 길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창당 작업 자체.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새로운 제3에서 하는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런 뒤에 예를 들어서 뭐 기초자치단체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차근차근 뭐 할 정도의 여유는 없다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가 새겨 듣겠고요. 다만 지금의 이 구도로서 이 대한민국의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점. 예. 촛불 집회 때는 이게 나라냐 그랬어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정치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세력과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 이게 정치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시도처럼 보실런지 몰라도 또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이제 엘리트 정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한편으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이 지금 발긴 모으는 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누구랑 같이 하냐예요. 그 질문의 취지는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이 누구 있는데 라는 뜻이거든요. 명망가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정치인 얘기죠.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예컨대 저는 발기를 한 1,000명 정도 500명 1,000명 모은다고 하면은 예. 제가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그 농민, 어민, 자영업자, 청년, 취준생들 뜻밖에도 그 제가 분들한테 정치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이 하시겠다고 오고들 계세요. 지난번 후원금에도 다 이렇게 십실반해 주셨고 또 청년 리더들, 벤처기업들 또는 일부 명망가들인데 정치적인 몸담으시 않은 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던 아래로부터의 반란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을 말씀드려가지고 모셔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원래 취지대로 이런 분들로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한 것이 맞는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다만 뭐 후자처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분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 예. 가서는 지금 기존에 이제 정치에 몸담으신 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그런 분들께서 같이 취재에 동참하고 자기들 정치세력 교체에 동참하겠다면 그때는 같이 이렇게 포용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진중권 썬데이 서울 작가? 같은 질문인데요. 썬데이 왜냐하면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제3세력에 대한 그 불신 같은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동연 그 부총리께서 이렇게 뭐 세력 하나를 구축했다가 보면 사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후보들이 조금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느 쪽에 낙마하면은 그쪽에 플랜 B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플랜 B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오겠다면 받겠습니다. 낙마해가지고 도저히 이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개과천선 내지는 구조 개혁해서 오시겠다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완주하실 건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양당에서 이제 그런 그 경선에 참여도 요청을 하셨고 또 정부의 고위직 요청도 제가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 좀 편한 길도 제가 이렇게 마다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를 견질하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청취자 보노쿠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철수 대표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향후 함께 하시거나 연대하실 가능성이 있으신지라는 질문. 안철수 대표님은 제가 사실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고 그런 분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부총리 할 적에 그 당 대표 하셔가지고 뵌 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연히 좋아한 정도지 예. 깊이는 대화를 나눈 사이는 아니고요. 예. 그냥 쭉 그 다른 분들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고 그동안 정치하시기 전에 훌륭한 분이셨고 정치를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신 분으로서 그 좋은 점과 또 배울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제 소위 제3의 안철수 대표도 계시고 또 정의당의 이번에 심상정 예. 대표께서 되셨는데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따로 또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로란 뜻은 이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하시면서 선거에 출마도 여러 번 하셨고 국회의원도 4선씩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과연 추구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초심과 지금이 과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또 그동안 걸어왔던 이런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따로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가치라고 하는 거는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그런 분들하고 있다면 그 아젠다에 대한 얘기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고 예.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시고 예컨대 심상정 대표께서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주 4일 대표도 얘기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아젠다를 사실 정의당에서 우리 사회발전에서 많이 내놨습니다. 예. 또 제가 부총리 할 적에 상임위에서 이렇게 우리 심 대표께서 이제 제가 있던 상임위에 그 위원이셨기 때문에 모시면서 이렇게 해보면 또 여러 가지
그 좋은 방향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또 우리 뭐 안 대표께서도 그런 면이 있으시겠죠. 지난번에 조우해가지고 서로 축사를 했더니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젠다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따로 또 같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전에 이제 모셨을 때 이제 그 공통공약 말씀하셨어요. 네네. 그 공통공약 추진 시민평의회 그 네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좀 뭔가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추가로 진행된 게 있나요?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양쪽 계신 후보들께서 다 이 경선 때문에 굉장히 바쁘셔가지고 그 취재에 대해서는 듣고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이낙연 그 후보께서는 이제 승복을 하셨다고 하니까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긍정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 야당 측에서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그 야당 측 안에서는 경선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서로 야당. 서로 예. 싸우시느냐고. 아, 국민의힘.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조금 정리가 되면 뭐 그런 반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제의한 게 아마 대한민국 그 제가 과문하긴 합니다만 대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게 정책 후보들 간에 같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제 정책 공통공약을 연대도 만들자.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신용내기나 선거 전략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모든 후보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공약일수록 국민을 위한 공약이기 때문에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도 정말 제대로 하자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어느 당과도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두에게 함께하자 정책 제안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네. 이 앞뒤가 안 맞는다 서로 이게 자기 모순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만. 우선 그런 제안을 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과감한 제안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세 분 계신데 우리 네 후보가 낸 것 중에 같은 공약이 있다면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국민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 끝나고도 누가 이기든 우리 내심을 앞서서 이거는 꼭 국민에서 하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과감한 얘기죠. 그리고 공통공약의 내용 속에서도 이 공통공약 추진 그 평의회 시민평의회 핵심은 시민의 참여입니다. 예.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공약 속에 포함이 안 된 것들은 훨씬 차별성 있게 서로 간에 이제 경쟁할 수 있는 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작가, 김성현 소장 두 분도 질문하고 싶으신 거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여야 대선 경선 지금 지켜보시는데 네. 토론회 많이 보셨어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많이는 못 봤지만 뭐 뜨문뜨문 간헐적으로 봤습니다. 보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국민의힘 요즘 4인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 안타깝고 뭐 3주 코미디 보는 듯한 느낌? 코미디. 뭐 개코는 뭐 재미라도 있지만 이거는 뭐 정말 뭐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미신 관련되는 얘기, 뭐 신체 특정 부분에 대한 뭐 침 얘기, 뭐 등등 이런 얘기, 또 상대편에 대한 흠집 내비 등등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보수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참 안타깝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민주당 의혹은 어떻습니까?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한 거의 뭐 거예요? 대동소이 내지는 뭐 막상막하지요. 특히 이제 최근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야당도 뭐 이제 고발 사주권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그 김정인 박사가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무리를 일으킨 분이 부동산 개발로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그걸 내세우고 있는 게 이재명 얼마나, 후보. 네, 뭐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컬 얘기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또 뭐 야당도 진배 없죠. 야당도 그 권력과 자리에 있든 물론 뭐 사실관계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그 같은 그 고발 사주 사주가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거든요. 예. 이런 판에서 모든 이슈는 다 실종되고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책 논쟁, 그렇습니다. 국가 비전, 미래 논쟁으로 좀 이번 대선판을 좀 끌고 가고 싶다 이런 바람을 그게 내신 제 건데.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정작 그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정책 깃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도 근데 국민들께서 미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미래가 무엇인가? 그 미래의 어떤 큰 철학이라든가 어떤 핵심 공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약을 지금 내세워서 지금 이 판에서 네. 제가 어떤 공약을 얘기한다고 해서 좀 솔직한 말씀으로 크게 주목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또 우리 진 작가님 하고 계시는 이 공약 다루는 그 선호 포럼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제가 용감하게 나가서 그 용감하게 왜냐하면 우리 첫 출연이 되겠네. 만약에 나가시면 선언 포럼에 네. 나가는 첫 대선 주자. 그 자체가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 평가받고 싶다는 의미지요. 미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제가 미래 얘기도 하고 또 기회란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예.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한 귀로 깨는 그 핵심 단어는 기득권 깨기입니다. 기득권 깨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제 책 제목 대한민국 금기 깨기. 예. 김 선생님이 그 책 지난번에 되고 다 읽으셨대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금기 깨기는 네. 다른 말로 하면 대한민국 기득권 깨기입니다. 제가 대장동 사건도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란 말을 했고요. 예. 그 속에 있었던 수많은 등장인물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아주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했던 그런 것들이거든요. 경제 그렇고 정치 그렇고 사회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한 기득권 깨기 자체가 이제 개혁이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현 예. 문재인 정부도 그런데 검찰 개혁하겠다 네. 얘기했고, 네. 그 검찰 개혁도 검찰의 기득권을 깨기에 또 다른 말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언론 개혁도 언론의 기득권 깨기에 또 다른 말일 수 있으나 4년째 됐습니다만 그 개혁이 이제 실종이 됐고 그 내용 이룬 성과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득권 깨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주장은 할 수 있고 하겠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이제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후보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거는 비기득권입니다. 비기득권. 네. 기득권 아닌 사람들이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치에 기득권이 많아요. 국회의원은 단순 소선거구제 다수득표제죠. 예.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이깁니다. 과잉 대표가 되죠.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거의 재앙적 권한을 갖고 임기 내에 욕심을 내고 다음 선거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을 내게 되죠. 이 등등이 예. 다 기득권들입니다. 이 기득권을 깨는 사람들이 누가 낄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선수 제한 또는 선거구제 바꾸는 거 이런 걸 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작년 총선에서 아주 눈으로 목도를 했지요. 비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철저하게 꼼수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이것들이 기득권들이 기득권 깨겠다고 한 위장들이죠. 기득권을 깰 수 있는 거는 비기득권입니다. 두 번째는 거창한 정책과 이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제, 일자리, 교육, 부동산 문제를 깨는 데 있어서 자 이런 걸 하겠다고 쭉 나열을 한다고 하면 쳐보시죠. 공급 확대 100만 호, 200만 호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돼도 자기 공약 임기 내에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죠. 예를 들면 보수와 진보라고 치자고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각자의 금기, 각자의 기득권을 서로 깨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 문제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고 쳐보시죠. 자, 이 부동산 문제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겠다. 네. 이것은 보수가 아마 주장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는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한 빅딜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그 지역에는 규정 3종 세트 예를 들어서 분양가 공개라든지 상한이라든지 후보장제를 같이 도입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보수와 진보가 같이 자기를 주장한 걸 서로 간에 깨면서 어떤 사회적 타협을 이룰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예컨대 재건축 재개발하겠다, 그린벨트 해제하겠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사회 갈등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예컨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빅딜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그 땅에는 공공토지 임대부 분양과 임대주택을 짓겠다 하는 것이죠. 그린벨트 짓겠다고 하면은 그 진보나 환경론자를 반대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소위 보수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죠. 그럼 그런 곳에는 거꾸로 진영에 있는 금기를 깨는 대신에 그 땅에는 공공토지 임대부,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국가 땅 내지는 국가가 수용하는데 그 위에 짓는 집은 분양 내지는 임대하는 걸 하겠다든지. 예. 일자리도 똑같습니다. 일자리도 지금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지원하는 예산이 32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그 돈을 가지고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그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 예컨대 한 3분의 1이라도 빅딜을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산 깎아서 예를 들면은 스타트업 일자리 보장 예산 같은 거를 해가지고 바꾸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정책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서 이제 중간 지점을 만들어서 이제 하신다는 그 대안적 논의를 말씀하십니다만 그런 건 깨면 기존 세력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죠. 저항을 어떻게 돌파하시겠다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게 또 다른 정책 옵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정확한 얘기이십니다. 지금 이 정책에 보면 제가 빅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양쪽에 진영이 있습니다. 예. 어느 한쪽을 깨져가면 절대 못 깹니다. 서로 상대방의 손가락질로 네 거 깨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기득권 예. 깨라고 하고 있거든요. 같이 기득권 깨는 것을 가지고 딜을 한다는 얘기죠. 예. 제가 정부 재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제가 뭐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졌던 사람이니까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그 사회적 타협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정부 예산 한쪽에서는 세출 구조 조정 또는 비과세 감면에 대해서 그 양보 내지는 합의를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 나와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예컨대 한 80조의 돈을 만들었다 하면 그 돈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와 교육과 사람에 대한 투자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비과세 감면 말이 쉽지 몇십 조인데요. 그중에 10분의 1도 깨기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 식의 우리 그 사회의 그 진영 간에 또는 이 그룹 간에 스몰 딜부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득권 특권을 해체해야 됩니다. 저는 3대 기득권 특권 해체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이고요. 두 번째는 권력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재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책의 어떤 그 슬로건으로 433 네. 얘기를 했는데 433 정책. 예, 뭐 축구에서 그 명장은 433 그 뭐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433법으로 상대편 골에 가서 골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에 4는 기회 4대 기회 빅딜입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교육, 부동산과 재정에 대한 빅딜이고요. 두 번째 3은 기회 할당제입니다. 3대 기회 할당제입니다. 저는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부동산에서 할당제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제도부터 또 부동산이 3, 40대에 대한 청약이라든지 또는 일자리에 있어서 예컨대 고졸 할당제나 지역 할당제라든지 역차별 논의가 나올 수 있지만 워낙에 우리 사회의 이 양극화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내에는 우리 사회가 다 같이 감내하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MZ세대의 그 소득 격차 얘기를 했어요. 30 몇 배가 차이 납니다. 35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산 35배 나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저 20대의 그런 소득 격차가 난다고 하는 자산 격차가 난다고 하는 거는 세습 경제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회 할당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대 기회 특권. 기회 특권. 특권의 해체.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이건 정치 계획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가 그 권력기관. 세 번째가 재벌 그런 얘기가 정치인 특권 해체하고 권력기관 특권 해체하시고 재벌 특권 해체하시면 그러면 총리님의 편은 누굽니까? 정치권 특권 해체하면 정치권도 등을 돌릴 것이고 권력기관 검찰이나 다 그 권력 특권 해체하면 그 기관도 등을 돌릴 것이고 그분들 재벌도 등을 돌릴 겁니다. 어떻게 정치하실 겁니까? 그분들 대한민국 인구 중에 한 줌입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 제가 좀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 해체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득권이 기재부 권력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보면 이제 그 선출 권력은 어떻게든 재산 공개라도 하고 여러 가지 감시와 견제를 받는데 예산실장 거쳐서
기재부 차관까지 하고 국회의원 하는 양반 이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본인 고향 앞에다가 이 철도를 갖다가 지나가는 예산을 깔아요. 깔고 자기가 그 앞에 빌딩이 있고 부모님 소유고 본인도 거기 지분을 갖고 있는 빌딩을 태어나게 차관 시절까지 예산을 배치해 놓고 자기가 국회의원이 돼서 그 예산 확정을 짓죠. 이런 일을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갖고 있는 권력이 엄청난데 예를 들면 론스타 같은 경우 지금 뭐 대장동 얘기하지만 론스타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피아들이 해먹은 돈이 액수도 어마어마하거니와 그 실체도 밝혀지지 않았고 지금 대장동처럼 최소한 주범들이 나와서 조리돌림도 당하지 않은 채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 여기에 이제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재부 금융권의 인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뭐 하나만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전 이 재난지원금 나눠주는 거 보면서 경악을 하게 되는데 카드 사용 많이 한 사람들은 10% 준다고 하는 이거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카드 사용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재부가 카드 회사 돈 벌어주고 있는 거예요. 카드로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무조건 입금도 카드사로 해야 되고 카드사로 쓴 기재부가 준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카드사에서 지난달보다 돈을 더 많이 쓰면 포인트를 적립을 해주는데 그 포인트를 기재부에서 또 정부에서 예산을 대주면 카드사가 쓰는 즉 이제 기재부가 이제 거기 그만두고 나가면 이 정치권은 유치하게 돈 인력 먹고 떨어지지만 이쪽은 이렇게 굉장히 우아하게 금융회사에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기득권들을 차근차근 쌓아오고 우리나라 최고 기득권이라고 해도 뭐 말할 나위가 없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면 내가 기재부에 있을 때 보니까 니네 정치권 딜하는 게 한심하더라.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나 같으면 저렇게 했겠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력들을 해체하지는 않으면 제가 보기엔 문제 큰 것 같은데 네네. 친정이라 좀 말씀하시기 아닙니다. 불편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이제 이 주제라면 우리 김사님 옥타브 좀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저는 기재부. 말씀에 예. 몇 가지 사례 그 조금 그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있지만 뭐 카드라든지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권력기관 특권 해체에 들어갑니다. 기재부라든지 예. 이 정부 내에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처, 사실 힘 있는 부처라는 게 제가 이번에 이 소위 그 캠프를 해보니까 예. 정말 주제가 많더라고요. 주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대학 총장할 때 똑같이 느꼈습니다. 교육부 규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대학 가서 보니까요, 그 교육부 규제뿐만 아니라 대학 자체 내 규제도 많아요. 이런 규제를 갖고 있는 데는 지금 우리 김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권력기관입니다. 저거 다 깼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깼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저는 공무원 제도 자체에 대한 그 개혁을 제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공무원 철밥통을 깨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을 투출해서는 안 잘했어요.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면 과장급 이상 공무원은 그 직업 안정성을 깨야 됩니다. 뭐 보수를 더 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직업 안정성을 깨서 언제든지 나갈 거나 나가게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여기서 잘하는 분은 올라가서 높은 자리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문직을 키워가지고 호봉과 보수를 올려주더라도 높은 자리에 가게 할 필요 없는 대신에 직업 안정성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저는 고시제도에 대해서도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고시제도를 철폐하거나 또는 그 정도의 예컨대 뭐 5급 사무관이 됐든 사람을 충원하는 채널을 굉장히 다양화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일부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동질적인 집단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공부와 똑같은 시험 공부를 하고 조직에 들어와서 거기 사회화가 돼요. 조직 문화라는 게 적게 되고 다들 스스로 확신범이 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원과 이것에 대한 다양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앞으로 권력기관 개혁을 얘기를 할 적엔 제가 기재부와 또 정부 부처를 꼭 넣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하다 맨 마지막에 결말을 못 짓고 지나갔는데 그 예산 편성은 당연히 입법부가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입법부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기재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기득권들은 또 잡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죠.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심사권, 심의권은 국회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권한은 한 푼도 그러니까 기재부의 허락이 없이는 10원도 증액을 못하는데 무슨 편성권을 국회가 갖고 그러니까 이제 심사권을 국회가 갖고 있습니까? 사실상 기재부가 맨 마지막에 한 3조 정도 꺼내갖고 이 국회의원들 이 푼도 나눠주면서 이 타협안에다 서명하라고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저는 국회가 제대로 된 예산 감시를 하는 걸 못 봤는데 예산 감시를 못하는 이유가
예산 증액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고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10원도 못 늘리는 예산으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가. 제가 예산실장 출신입니다. 제가 예산실장 2년 했어요. 예. 제가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요구를 가지고 돈 나눠주기 해본 적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지역에 있는 철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예산실장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서 굉장히 큰 도로를 얘기했는데 제가 끝까지 예산 반영 안 했어요. 와서 사실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 안에서도 심지어 제 상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마지막인지 아세요? 그 도로 저희 집 고향 앞 지나가는 도로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국회는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말씀처럼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액을 했을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약간의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산 심의 소위원회, 개수소정 소위원회를 오픈하는 겁니다. 국회 지금 기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기록을 해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알겠습니다. 예산의 증액까지를 국회에다 됐을 적에는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근데 지금 예.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 예, 진 작가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또 KDI 원장께서 한 말씀 하셨던데. 홍 원장이요. 그분 예, 원래 청취자 질문이기도 합니다. 명수님의 질문. 네. 그분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하시겠죠. 워낙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잘못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 잘못됐습니다. 그 얘기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도하는 잘못과 그거 자체가 정치 프레임으로 말려들게 하는 해서 장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늘려서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고 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을 그렇게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의 혁신, 여러 가지가 같이 가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주 성장에 또 이번 정부에서 가장 아픈 부분인 소득주 성장 이꼴 최저임금 인상처럼 낙인이 찍힌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소득주도 성장 패키지 안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는 좋았겠지만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인 게 좋은 지향점이거든요. 단 시장의 수용성과 속도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나쁜 정책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점에서 저는 소득주 성장 이번 정부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방법과 용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부총리 있을 적에도 제 의견을 소식껏 많이 개진했었습니다. 예. 자, 총리님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한 2분 30분 남았는데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야 대선 후보들 지금 경선 진행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국정감사 수행한 이후에 지사직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 후보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후에 저는 특검도 필요하다. 저는 사실 정치의 스타트업이라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정보직 공무원하면서 이제 쭉 본 정도인데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사직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수사를 빨리 해서 이걸 끝내는 게 대선과 국민에서 좋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경기도나 성남시를 관장하는 지사의 자리를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는 측에서 빨리 사퇴를 하시고 그럼 이제 국가 문제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국감에서 증인 채택을 여야가 하고 본인이 추석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퇴한 상태에서 사퇴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와가지고 떳떳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되니까 저는 이 두 가지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필요하다? 아니면 저는- 현재 검찰 경찰 수사 저는 충분하다? 특검보다는 검찰과 경찰의 그 공동 수사를 저는 지지합니다. 왜냐하면은 특검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치권의 정쟁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거를 대선까지 정제를 끌려는 시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경찰과 검찰 특별수사본 같은 거를 공동수사본 같은 걸 해서 빨리 수사를 마무리 져서 하는 것이 대선 국면을 정상화하고 정책 경쟁화하고 국민들에게도 이 투명하게 이 지금 어항 속에 고기들이 있는데 물이 막 흙탕물이에요. 안에 예. 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흙탕물을 빨리 깨끗하게 해서 안에 제대로 된 고기인지 큰 고기 장을 좀 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만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오징어 게임 요새 네네. 나오죠. 거기 주인공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말 아닙니다. 저는 우리 대선 또는 정치판에도 그 주인공 기운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것 같은 죽음이 아닌 삶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기회입니다. 예.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기득권을 깨고 기회공화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